김민재가 리버풀 상대로 맹활약하자 스팔레티 감독도 괴물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8일 새벽 나폴리의 홈구장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나폴리가 리버풀을 꺾었습니다. 나폴리의 대승이었죠. 무려 4대1 큰 점수차가 났습니다. 나폴리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수직 상승한 건 물론 팀에 대한 평가, 각 선수에 대한 평가도 엄청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일단 AI 기반으로 각종 확률을 산출해주는 538은 조추첨 당시에 16강 진출 확률을 리버풀 81%, 나폴리 37%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1차전 후에는 나폴리가 62%, 리버풀이 57%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결과가 완전 이변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도 있어요. 리버풀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제가 지난 영상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클롭 감독의 리버풀은 나폴리 원정에서 2전 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두 팀의 통산 상대 전적이 나폴리 2승, 나폴리 홈에서요. 나폴리 2승인데 그 2패를 다 클롭이 당했어요. 그 정도로 나폴리의 약한 모습 보여왔고요. 또한 최근 리버풀은 부상자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중원이 거의 박살나 버려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2승 3무 1패에 그친 것이 요즘 상황이었죠. 이 점, 100%의 리버풀을 상대한 건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고 이제 경기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팀과 팀의 대결에서는 모든 포지션에 걸쳐 나폴리가 승리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리버풀 중앙 미드필더의 형편없는 수비력이었습니다. 파비뉴는 주전이지만 이날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고 함께 뛴 하비 엘리엇은 풋내기죠. 또 제임스 밀러는 화양새가 완연한 노장입니다. 한때는 리버풀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였고 공신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좀 컨디션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 미드필더들의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스타니슬라프 로브트카가 뒤를 받쳐주고 앙드레 프라크 잠보 앙기사, 삐오트르 질렌스키가 공을 순환시키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것이 나폴리의 기본 구조죠. 그동안 이 앙기사가 공을 순환시키는 모습, 또 지엘린스키가 득점에 가담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리버풀 미드필더들이 눈뜨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 측면만 봐도 지엘린스키는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비롯해서 2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앙기사도 한 골을 기록했죠. 이 선발 미드필더들의 공 탈취 횟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세 선수 합쳐서 8회죠. 리버풀은 모두 합쳐서 3입니다. 3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리버풀의 후반 교체 투입된 티아고 알칸타라가 겨우 30분 뛰면서 6회나 기록하면서 사실 선발 교체 합치면 두 팀의 균형이 맞았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선발 미드필더 싸움에서 나폴리가 압살한 경기라고 볼 수 있고 나폴리 중원에 부상자들이 많아서 제 컨디션이 아니라서 알칸타라 같은 선수를 선발로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은 클럽의 불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원 문제는 리버풀의 센터백 수비 불안까지 이어집니다. 판다이크의 파트너 조 고메스가 요즘 엉망인데 이날 그 단점이 극에 달했습니다. 실점 장면이나 하이라이트만 봐도 빅터 오시멘에게 압박당해서 공 빼앗겼죠. 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의 돌파에 뚫리면서 실점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뚫리는 것도 한 번 막은 줄 알았는데 약간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다시 달라붙으니까 결국 다시 빼앗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메스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보다 못한 클롭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고메스를 빼고 마팁으로 바꿨습니다. 그 뒤로는 두 팀이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더 이상 리버풀이 밀리진 않았지만 이미 전반에만 나폴리가 3골을 넣은 뒤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조치는 너무 늦었죠. 이 리버풀의 수비 불안이 눈에 띄었다는 것은 곧 나폴리 공격이 잘 됐다는 얘기죠. 이날도 나폴리 공격에 오른쪽 윙어는 하는 게 없었어요. 선발로 뛴 폴리타노든 교체로 들어온 로사노든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왼쪽 윙어 크바라 선수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배후를 마구 파고들면서 공격을 주도했어요. 이날 아놀드가 열심히 올라갔지만 약간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크바라에게 뒷공간을 정말 많이 허용했죠. 이제 축구계 은어로 뒷방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시멘도 최소한 탐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은 상대 수비를 잘 압박했고요. 그리고 오시멘 부상 이후에 교체 투입된 스트라이커 조반니 시메오네가 나폴리 데뷔골을 넣으면서 공격이 전반적으로 잘 풀렸습니다. 시메오네의 아버지인 디에고 시메오네, 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도 26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다고 하네요. 부자가 모두 챔스 데뷔전 데뷔골을 넣는 재밌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나폴리 수비 얘기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경기 후에 스팔레티 감독은 수비진을 꼭 칭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라흐마니와 김민재를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골 넣은 선수들보다도 센터백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라흐마니와 김민재는 오늘 밤 괴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인류 공격수들을 다 막아야만 했습니다. 월드 클래스 중에 월드 클래스인 모하메드 살라는 물론 호베르트 피르미누, 루이스 디아스 여기까지가 리버풀의 선발 조합이었죠. 그리고 이제 잘 안 풀리니까 교체를 했어요. 후반 교체 투입된 다윈 누네즈, 디오고 조타까지 막아야 했습니다. 사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초반에 몇 경기 안 치르고 있지만 또 지난 시즌부터 감안한다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어떤 성장캐예요. 왜냐면 갈수록 빠른 템포의 경기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터키 갔을 때 중국보다 수준이 높았죠. 축구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단적으로 경기 템포가 빨라지고 더 빨리 판단하고 빨리 공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터키 슈페르리그보다는 이탈리아 세리아가 템포가 빠를 거고요. 아무리 리버풀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기 템포만큼은 평소처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결국 김민재는 다시 한번 어떤 시험대에 오른 건데 이번 경기 성공해낸 것 같습니다. 적응에 성공했어요. 약간 좀 긴장해서인지 몇 번 클리어링 실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팀의 실점으로 이어지는 큰 실수는 아니었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장면은 김민재다운 멋진 수비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살라에게 날아오는 롱패스를 김민재가 헤딩으로 먼저 끊었어요. 그걸 주운 루이스 디아스가 드리블로 돌진해 들어오니까 김민재가 앞에서 막았는데 왼쪽 측면부터 중앙까지 뚫고 들어오는 디아스를 이 김민재가 막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잔발로 철저하게 막아내면서 결국 공을 톡 쳐서 내보내는 그런 수비 대단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윙어 중 한 명이 이 디아스인데 이 선수를 1대1로 막는 190cm 센터백이 있었습니다. 자, 후반에 들어온 누네즈는 우루과이 대표죠. 그리고 조타는 포르투갈 대표라서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만난 선수기도 합니다. 김민재는 두 선수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사실 정면 대결할 일이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각각 한 번씩 눈에 띄는 방어로 이 두 선수를 골탕 먹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누네즈를 막을 때는 사실 김민재가 좀 넘어져서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몸으로 묘하게 공을 건드려서 막으면서 누워서도 수비하는 거냐라는 좀 헛웃음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주목받지 않았지만 김민재가 이날 더욱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나폴리의 레프트백이 마티아스 올리베라였다는 점입니다. 올리베라는 기존의 주전인 마리오 후이에 비해서도 더욱더 공격 가담이 과감하고 왼쪽 측면을 많이 비워놓는 편이에요. 그런데 스팔레티 감독이 상대가 살라임에도 불구하고 올리베라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올리베라가 좀 살라를 막아야 되니까 경기 내내 올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좀 수비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올라가는 그 어떤 본능을 자제할 수는 없었어요. 나폴리 첫 골 장면을 잘 보시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과정인데 올리베라가 측면이 아니고요. 상대 페널티 지역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크로스를 받으려고 문전 쇄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수비수 중에서는 김진수 선수가 많이 보여주는 게 이제 득점을 직접 노리는 문전 침투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김민재는 그런 선수의 뒷공간을 의식하면서 살라까지 막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민재의 세부 기록을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볼터치 50회, 정확한 패스 29회, 둘 다 수치가 높진 않아요. 오히려 파트너인 라흐마니보다 볼터치는 적었습니다. 다른 날은 라흐마니보다 공을 많이 만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이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 83%. 아주 높진 않았지만 역시나 라흐마니보다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해야 하는 김민재의 입장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성공률이 조금 높고 낮은 거는 크게 감안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중볼 획득을 한 번 했는데 경합 성공을 한 번 해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률 100%였고요. 공탈취를 3번, 경합 3번에서 모두 성공하면서 또 역시 100%였습니다. 가로채기 2번, 걷어내기 6번.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훌륭한 기록, 수비 대부분의 수비 관련 기록에서 이 경기에 양팀 통틀어서 1, 2, 3위에 다 들어가는 그런 수치들을 남겼습니다. 김민재는 현재까지 나폴리에서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쉴 때가 왔죠? 그래서 10일 열리는 다음 경기 스페지아와의 경기는 상당히 약체기도 하니까 좀 쉬길 바랍니다. 자, 스팔레티 감독님, 민재도 사람입니다. 몬스트로 하니까 진짜 괴물인 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에요.